자,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외교관을 모셨습니다. 이현주 선생님은 오사카 총영사를 지냈습니다. 국제안보대사도 지냈고요. 또 동북아재단 사무총장도 하셨죠. 네. 그 전에 미국에서 외교관도 했고, 일본에서는 물론 총영사를 했고, 베이징에서도 외교관을 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미국, 일본, 중국을 다 거친 외교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김영삼 정부 때 북한 핵 문제가 시끄러웠을 때 미국과 한국 등이 캐도를 만들어서 이북 한경남도 신포에다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라고 해서 캐도 사무실이 함경북도 신포에 신설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캐도 대표로 나갔던 외교관이 우리 이현주 외교관이십니다. 그때 같이 갔던 또 다른, 당신은 국가안전기획부죠, 의 사람으로서 다른 명칭으로 나갔지만 대표가 서훈, 지금 한참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된 서훈 씨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쭉 북한 문제도 보시고 동북아 문제를 다 보신 분입니다. 오늘 이현주 선생님을 모신 거는 북한 문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작년에 북한이 한 70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굉장히 위기도 만들었고, 또 김정은이는 그 미사일 만든 사람들, SRBM 만든 사람들 뭐 시상도 하고 또 그런 행사에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현주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북한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작년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고백을 하자면은 그 북한 문제를 뭐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제가 직접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소개해 주신 바대로 뭐 벌써 한 20년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올드 스토리인데,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때 아까 그 소개를 하셨나, 그 갔다 와서 책을 쓴 횃불과 촛불이라는 책을 썼는데, 북한 갔다 와서 지금도 그 책 가지고 그거 좋은 정보가 된다고 해서 찾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북한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북한은 변한 게 없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세상에 참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건데, 북한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 옛날 경험을 가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행간을 읽는 도구로 쓰는 정도로 제가 아는 겁니다. 약간 겸손을 떨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거기에 관한 정보, 오픈된 정보 나오는 거는 많이 소위 말해서 팔로우를 영어로, 그 한국말로 뭐라래, 따라갔다. 계속 따라가고 읽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런데 저는 북한을 보는데 두 가지 항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거기도 어떤 플레이어 또는 액터, 그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김정은도 행위자고, 뭐 이영호도 있고, 이영호도 행위자고, 다 행위자예요. 네. 계급은 있지만 그 행위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행위에 작용하는 공통적인 점이 저는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 호러다. 그거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신경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포? 자기의 위해가 가해질 공포죠. 자기 생명에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북한의 관료라고 생각하면은 왜 최근에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끝나고 나서 하노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그때 이름이 저는 기억나는 게 김혁철이라는, 갑자기 듣지도 못한 이름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준비 사업을 했는데 책임 물었던 기억납니다. 그 친구가 뭐 나중에 사라졌잖아요. 네. 갑자기 이름 나왔어요. 그리고 대남 사업 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동차 사고로 많이 죽는지. 북한에서 그렇죠. 북한에 자동차 사고라는 게 있을 그게 없는 게, 교통이 뭐 붐비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가보셔서 잘 아시죠. 평양에 뭐 요즘 뭐 차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많아졌다고 해도 저도 평양 간지 오래됐지만 차 별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북한에서 남한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좀 있어요. 어떤 실패라든가
제가 그 현지에 있을 때 로컬이지만 심포. 예, 북한의 경수로 건설 부지에서 같이 상대하던 북한의 관료들이 흔히 하던 얘기가 그건 그저 잘못하면은 우리는 정치적인 감투를 쓰지. 거기서 정치적인 감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실수는 뭐 욕 좀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정치적인 책임으로 갈 때는 뭐 그게 일종의 추방이 되는 거죠. 뭐 평양에서 추방이 된다라든가 그 사람들은 평양에서 나가면은 지옥처럼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가 있어요. 어떤 실수나 일이 꼬였을 때 그 책임을 자기한테 다 떼맡기고 또 자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처형을 당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에 저는 보는 관점이라는 게 결국 행간을 읽는 거죠. 그렇죠. 행간을 네. 북한에서 뭘 발표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저건 저거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오래 묵은 그 관점인데 네. 지금도 저는 유용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하는 것, 제시하는 것 또는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든 협의를 하든 대화를 하든 간에 어떤 핵심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거를 다시 뒤집고 뒤집더라고요. 그게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공포 말씀드렸던 공포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런 세계에서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대표 내일 그저 10시에 내가 그저 뭐 줄게 그러다가 그 다음날 10시에 가서 나 없어 못 줘. 예? 뭐라고 내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은 아니 그저 내 생명이 달린 건데 이해 좀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뭘 생각해갖고 일을 꾸미다 보면 나중에 망신살이 뻗치게 됩니다. 그걸 큰 스케일로 봤을 때 2018년 그 1년 동안 벌어졌던 남북한의 그 스토리 그 드라마가 후에 무슨 그 한국이 중재에서 뭐 했다 했던 게 결국은 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뭐가 끝나? 북한의 망신살. 그러니까 한국의 죽이고 문재인 정부의 망신살로 끝나버렸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뭐 특등 모자리 하면서 그렇게 덮으시고 끝내버린다. 거기서 중재를 한다라는 게 오케이. 그 아주 이쁜 규수를 그 남편간 골라줘서 하는 중매도 잘못하면 뺨 세대인데 그런 식이었다. 뺨 세대 그거를 더군다나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원래 중재 외교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 나라가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하는 거지. 마치 스웨덴이 노르웨이가 그런 역할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라든지 그런 거. 근데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하는데 한국이 중재자입니까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생명이 걸려 있는 국제 정치에서 이런 중재자는 없었네요. 없죠 그게.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캠프 데이비드 할 때는 미국은 이해 당사자 아니었나요? 이해 당사자인데 미국은 강대국이죠. 그거는 그쵸. 강대국은 아무데나 이해 당사자고 아무데나 중립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우리는 말인지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핵도 없고. 그래서 그 지난 2018년 그 4월 25일인가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제가 어느 그 유선 방송에 그 유명한 채널은 아닌 것 같은데 와서 패널로 좀 나와서 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현주도 이제 텔레비 한번 나가보는 모양이구나 하고 좀 있다가 한 사흘이나 나흘 전, 한 일주일 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작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앵커한테 좀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나는 사정상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이렇게 뉴스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회담에 어떤 행사가 너무 화려해요. 2018년 기념식수도 하고 또 부인도 막 참여한다고. 노래도 부르고. 세상에 남북 정상이 남북이 뭐가 있다고 부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아. 언제부터 그 우호 관계를 다졌다고. 아하하. 그리고 그걸 가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아. 초를 칠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부미를 너무 오래 드셔서 습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미를 오래 먹었으면 가서 그냥 아이고 잘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그건 못 하겠고. 예, 살판 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겠고. 아 그거 못하죠. 그 양심상. 그리고 괜히 껴들었다가 나중에 또 너는 뭐 했냐라는 소리 들을 것 같고 뭐 저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빠졌어요. 아. 근데 결국은 북한하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항상 불특정하고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뭘 해석한다고 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정확한 정보가 이제 생생한 뭐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어떤 정보가 전해졌을 때 저는 그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왜 70발이나 쐈을까요? 하는 거는 질문하신 그 취지가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 많이 쐈다는 얘기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네.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가 지금 국제 제재가 있어도 그렇지만은 네. 그들이 미사일을 못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강대국이 아닌데 네. 미사일이 재고가 떨어졌다며요. 예. 그러면 몇 발인가 봤더니 뭐 500발에서 지금 100발도 안 남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예. 아 그럼 북한이 70발 쏘면 어마어마하게 쏜 거구나.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지? 하는 해석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러시아가 힘들 정도인데. 이건 두 개 차원에서 한번 네, 봅시다. 네. 바로 지금 이 기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 기술적 또는 생산력의 문제인데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집중적으로 뭐 쏴가지고 다 뭐 거의 다 소진했다. 재고가 어떤 거는 뭐 500발 있었는데 뭐 400발 쏘고 100발 남았다. 러시아가. 예. 그 러시아가. 그런데 거기에 한기통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중에서 신규로 생산한 거는 뭐 20발이다, 30발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러시아가 생산이 예, 어렵죠. 뭐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거겠지만, 근데 그게 지난 작년 2월부터 시작하면은 한 10개월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개월 사이에 생산한 미사일이 새로 생산한 게 20발이다, 30발이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러시아 예. 같은 강대국인데. 그 부품이 결국은 요새 꼭 세계화, 그 무기도 세계화 돼가지고 수입품으로 막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네. 그러면 북한은 100% 북한제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렵죠. 그건 아닐 텐데. 일본제 많이 쓴다고. 그럼 그 어렵게 만든 미사일을 퐁퐁 쏴서 사실 한국도 사실은 그 미사일 생으로 그 통째로 그걸 매번 못 하잖아요. 비싸다고 그래서. 그 돈인데. 물론 북한은 단가가 한국보다는 싸겠죠. 옛날에 그 동아일보의 황일도 기자가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는 자기네 공포 때문에 쏜다. 공포를 쏘아 올린다는 제목으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만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갑부대에 있었는데 탱크포 훈련을 탱크포를 못했어요. 비싸니까. 그거를 축사포라 그래가지고 신용만. 포신에다가 총열 그 M16을 달아놓고 궤도를 맞춰서 그걸 쏘는 걸로 해가지고 전차포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생짜로 그냥 미사일을 갖다 심심하면 쫙쫙 쏘는데 그게 70발 날아갔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아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랬을까? 북한에서 정상이 아닌 거가 나올 때는 뭔가 저는 뭐 곤란한 상황이라 그럴까? 저는 그 어떤 부정적인 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오케이. 버릇이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뉴스에서 우리는 그저 자립 정신으로 뭐 돛담배를 만들어서 뭐 배를 띄어서 고기를 찾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자력갱생의 문제가 아니고 연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연료가. 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70발을 쐈다라는 거는 뭐 자주 쏴가지고 뭐 자관했는데 뭐 그 비행기도 뭐 안 띄우던 비행기를 뭐 100대인지 150대인지 날르고 그 비행기 한 번 띄우는데 항공료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김정일 시대는 굉장히 아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일본 기자한테 그랬어요. 아 그건 재벌 3세 심리 아닐까? 아하. 예? 재벌 3세 되면은 돈 쓸 줄만 알지 버는 줄 모르잖아요.
거기도 3대니까 약간 재벌 3세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급하니까 쏘는 거고 왜 쏘느냐? 그럼 보여줄 게 자꾸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앰플 주사 그 놓듯이 네. 그 세기를 더 높게 하듯이 중국 때문에. 그거랑 연결해서 한번 봐요. 왜 딸내미를 데리고 나타났을까? 아하, 딸까지 데리고 나타났어요. 네. 그거 참 웃기는 짓인데. 그 미사일 왜 그랬을까? 발사 현장도 그렇고 부대 사열할 때도 그렇고. 그거는 북한 내부에도 보여준 거거든요. 내부 뉴스에 노동신문도 나. 뭐 그거를 뭐 세습구도로 해석하고 굉장히 멋있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봐요. 북한의 주민들한테 감성적인 어떤 그 지도자 동지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다. 하하. 그러니까 딸까지 데리고 나와서 저렇게까지 나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하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얘기 안 하는 거를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그 인민 여러분 거저 나는 우리 딸까지 데리고 나서 이러는데 좀 참아달라고요. 이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내 메시지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북한 사람들 눈물이 많아요. 사실은. 보셨어요? 아이고 저 젊은 애들 조그만 드라마 보다가 혁명 드라마 보다가 동지들 뭐 하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봐요. 그냥. 아, 심포에 있을 때. 예. 아니, 그 북한 드라마 저도 좀 봤는데 진짜 재미없던데. 그 사람들은 자관 그래. 울면서 보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전부 다 그냥 눈물 범벅이 돼서 보잖아요. 옛날에 아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단순한 사회, 좀 못 사는 사회 이럴수록 감성적인 그 어떤 이 심정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서로 이해감도 더 높고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배불러서 그래요. 아, 사람이 변화.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배고픈 사회예요. 저는 그거를 그러면 대내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대내 북한 주민들한테 메시지는 나 그거죠. 열심히 일한다 이거 예. 보여주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대외는 뭡니까? 재미있는 게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해석해 주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세게 나오면은. 근데 저는 벼랑 끝 전술이란 말을 안 써요. 벼랑 끝 심리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벼랑 끝이라는 거는 위험해 보이지만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안전한 거거든요. 왜 벼랑 끝까지 나는 끌고 갔다 이거예요. 최선을 강경하게 중국의 전랑 외교하고 그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의 외교관들은 다 전랑이 됐어요. 싸우는 늑대.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는 충성을 과시하고 어떤 흠 잡힐 게 없는 게 되잖아요. 어허. 예? 어허. 옛날에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부들 구출해서 양복 입혀서 판문점에 보내줬더니 다 벗고 팬티 파랑으로. 팬티는 왜 안 벗었나 모르겠어. 그것도 벗지. 예? 근데 그게 한계죠. 요거는 봐주겠지. 그리고 빤스만 입고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요만큼도 지적을 받는 게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표출하는 행위를 그걸로 보면은 북한은 항상 전랑 외교죠. 예? 북한도 전랑 외교인데 그건 외교 정책이 아니고 정책을 문화가 북한의 됐구나. 외교관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안전하니까. 70발 쏜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전 밑바닥에. 보여줄게. 좀 옛날처럼 한두 발 가끔 쏴가지고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도 뭐 별로 반응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뭐 또 쐈나 그러고 불꽃놀이처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포병 훈련하는 거 보잖아요. 해변가에. 저도 해변가에 일렬로 쫙 세우고. 웃기는 거죠. 아니 저도 뭐 사병했지만 군대에서 포 그렇게 운영합니까? 그거를 일렬로 쫙 해놓고 백사장에다 해놓고 바다에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시점되면 다 죽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사치지 사치. 국군의 시간 찍기 위한 예. 홍보용이지. 그 다음에 뭐 그 사열한다, 뭐 열병식을 한다 하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장비 뭐 이런 거 그거 다 인류주 초인류들 아닙니까? 예? 그걸 보고 북한의 상태를 저는 그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저희 군대 제대할 근무할 때도 차출되는 인원들 176 이상 뭐 키 큰 애들 뽑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게 북한의 어떤 위협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대비하는 거는 하되 군은 대비해야죠. 그 다음에 대통령 이하 거기에 책임 있는 관료들, 정치인들은 알아서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 겁주는 거를 안 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요새 되게 많아요. 맞아. 그게 문제예요. 안보는 국민 겁주는 게 아니야. 전문학자라는 사람들도 뭐 겁주는 게 마치 자기 권위인 것처럼 겁을 또 줘요. 애국심인 줄 알고. 그리고 무하게 해가지고 저는 제일 웃기는 게 작년에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저 중국 공산당 몇 차죠? 20 이번에 시진핑 예, 인민영상 공산당 당대회 10월 말서부터 해서 네. 미국 중간 선거 네. 11월 6일인가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거다. 마치 무슨 과학적인 수학 공식에서 나온 답인 것처럼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말고야 전부 다. 2017년인가 18년도도 그랬어요. 연말에 뭐 핵을 미사일을 쏜다 뭐 미리 걱정.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랬거든요. 미사일 안 쏠 것 같다고. 예? 저는 국민들 겁주지 말자는 얘기 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얘기하고 북한 얘기를 할 때 뭐 북한을 해석하고 북한의 행위를 해석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마치 그냥 뭐 늑대가 내려온다라는 식으로 벌써 저희 생각 태어나서 기억이 날 때 한 6살, 7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서부터 저희 세대는 죽을 때까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다가 가요. 저 한번 그런 위협을 안 느껴보고 사는 세상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주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유럽의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초기에 났을 때 마치 그것이 불똥이 금방 저 산불이 나가지고 그 낙산사 불태우듯이 그런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또 대만 문제가 마치 한국으로 그건 그때 가서 얘기입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대비하면 되잖아요. 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술집에서 아니다기다 싸우게 만들고 그러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모든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처하고 준비해야죠. 그리고 강하게 대처할 때는 강하게 대처하고 대처를 하면 되죠. 국민들한테 국민 겁주지 마라. 처칠처럼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요. 국민들을 외골수로 몰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렇게 나오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는 다뤄야 될까요? 저는 지금은 뭐 대화를 제 생각에는 북한이 도발하는 것 자체는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 내포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협상하는 와중에 하는 거는 협상력을 높이는 거고 약간 비틀어지면 왜 그런 짓 하잖아요. 대화가 끊어졌을 때는 날 보러 와요 하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두려움을 품고 날 보러 와요.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공포를 얘기했어요. 그 공포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공포가 아니고 사람들. 그 내부의 플레이어들이 각자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 공포의 집합이 대외적으로는 강경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북한이 날 보러 할 때 응해주는 게 좋은 겁니까? 나은 수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니글리전트가? 저는 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대화라는 거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더 위기를 고지하지. 근데 요는 뭐냐면 대화를 하는데 프레임이 있잖아요. 어떤 외교에서 양자가 하든 삼자가 하든 간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프레임은 우리한테 유리한 프레임 또는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프레임으로 가도록 하면서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대북 정책, 북한 핵 정책의 지난 30년간의 맹점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제일 속편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미국인들 전부 다 뭐 천재입니까? 전부 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심리 잘 압니까? 미국이 중국을 70년대 중국과 화해하고 나서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미국이 중국을 지금 하고 있는 뭐 항공모함 운용법, 뭐 군사기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엄청 가르쳐줬죠. 왜냐하면
중국이 곧 민주화 될 거니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국은 오죽하고 홍콩을 그 돌려. 미국 사람들 역사 몰라요. 미국 사람들. 걔네도 판단을 예, 많이 역사적으로 그게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어떤 행동, 그런 정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그 계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시스템론만 얘기하고 미국식 그 국제 정치론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국이 이 미국에 대해서 가이드 역할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전 정권처럼 가서 중재자 한다고 나 운전석에 앉으라 그랬다라고 이거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서훈 씨하고 같이 심포에 같이 근무하셨는데 지금 금방 얘기하셨어요. 운전자론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으면서 4월 18일 판문점 회담을 주도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나 그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보부장이 네. 눈물을 흘리면 와 환장하겠다 싶었는데 자 그 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준다고 할 때 문재인 모델은 안 된다는 거죠. 운전자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린 그럴 힘도 없고 당사자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 미국에서 운전대에 앉으라 그랬을 때 아니요. 미국이 운전대를 앉으는 잠깐만요. 네. 저기 관리비 용지가 나와서 내가 좀 이따 가요. 그 이제 북한이 뭔가 이렇게 공포를 주면서 아니 그러니까 위기를 조장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사인을 보냈을 때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처럼 미국과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를 하느냐, 아니면 북한하고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라고 YS 이후로부터 넘겨버렸어요. 아니면 그걸 되찾아서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정해놓고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우선 두 가지로 봅시다. 중재자론에 대해서는 그게 미국이 중재를 해라 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죠. 한국이 나서서 한 건지 나서서 했죠. 그리고 그거는 공짜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북한의 행태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새 연두 연설에서 유화적인 던지니까 2018년 신년사에서 2018년 신년사에서 그랬잖아요. 참 저도 그때는 세상이 참 살다 보니까 한 세대 지나니까 이런 면도 있나라고 좀 잠시 헷갈린 점도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서 중재를 한다 그랬을 때 중재라는 거는 시작은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양쪽에서 그래 얘기해 봐 하면은 중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재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잖아요. 예? 결혼까지 꼬리는 했느냐 아니냐지. 그래갖고 양복이라도 한 벌 옷이라도 얻어 입느냐라는 문제지. 얘기하기는 쉽잖아요. 중재라는 게 중매든 중재든 간에. 그러니까 외교를 생각할 때 결론을 한번 결말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그려봤느냐 그거예요. 근데 세상은 전부 다 옵티미스틱하게 낙관적으로 막 그려서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재라는 거는 북한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게 기술자들이 외교 기술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 서훈 씨 제 옛날 동료지만 저는 저보다 연배도 한두 살 위고 그래갖고 서선배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대학교도 약간 선배죠.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기본적으로. 사람이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인데 그분은 외교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관이죠. 그래서 그런 소위 서툴하다 미묘한 거를 다루는 거는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판단을 더 해줬으면은 좋았겠다는데 정의용 실장도 저는 되게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외교관.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은 정무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정보관. 통상 전문가지. 본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래도 서당께 뭐 하면 풍을 낸다고 그러려는데 그렇게까지 저게 뭐가 있을까? 워싱턴에서 트럼프가 네가 직접 발표해봐 그랬다고 유명한 거기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요. 부담 파는 거죠. 예, 그거는 뭐냐면 모든 책임이 네가 다 알아서 쳐. 더군다나 그때 발표가 오면 북한이 저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한다고. 예, 그거 와. 우리 저 후배들 저희가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밀어치는 거지, 그건. 그거 중재자로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좀 처음부터 출발할 때 있었다.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은 뭐 미국하고 중재를 안 하면은 한국이 나서서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뭐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왜 저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걸 보는 더 전문가들이 계신다면은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왜 그 핵 문제는 핵 비확산 문제는 NPT라는 국제 어떤 모험이 있잖아요. 레짐이 있잖아요. 레짐, 네. 규칙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IAEA도 국제 원자력 기구도 NPT 원칙에 산하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NPT 규정을 보면은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없습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원래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거기에 원래의 그 핵 보유국이 5개국이 있잖아요. 그 동시에 P5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보증을 해서 그 나라들이 보증을 하는 전제로 해서 핵을 안 가지겠다라는 걸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문제를 NPT 차원에서 우리는 NPT 멤버예요. 그러면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충실하게 이거를 준수한다면은 그러면 NPT 멤버가 위협을 받는다 할 때는 어떤 그 원체약국이든 핵 보유국이든 전체 NPT 회원국이든 그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이 조치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왜 처음부터 미국이 나서서 하는 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NPT 체제 또는 5개국이 또는 4개 그 핵 보유국이 미국에 위임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미국이 했다라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거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하고 교섭하느냐 아니면 한국이 핵을 이런 얘기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반복됐죠. 그리고 육자회담이라는 것도 3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4자회담이든 이거는 지정학적인 게임의 플랫폼이지 NPT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국은 또는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공정한 아비트레이터가 아니에요. 중재자가 아닌 거지. 처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괜찮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중국아 너 좀 해봐 하고 그렇게 칼자를 했죠. 줬어요. 그랬더니 의장국까지 맡겼죠. 중국도 좋았죠. 신나는 거죠. 신났지. 거기서 제가 중국에서 그 중국 대사관에 공사로 있을 때 그 변화가 뭐냐면 들은 얘기가 그 전까지는요. 중국하고 북한의 외교는 중국의 외교부가 담당을 안 했습니다. 당 국제부가 있죠. 그러니까 당대 당 관계로 해서 중앙 대외 연락부에서 했어요. 중련부 네. 왕자 루이가 네,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육자회담을 하게 되면서 그 주도권이 외교부로 왔어요. 일부가 아니라 다 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당대 당에 관한 거 가지고 있는 게 그 총석이 김정일 또는 김정은이 방중하는 것만 대외 연락부에서 해요. 나머지 외교는 전부 다 외교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도 살판이 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세요, 그 과정을. 중국 애들이 깽판을 얼마나 잘 놓나. 그리고 또 일본은 때만 되면은 그놈의 납치 문제 들고 나오잖아요. 그는 어떤 그 대화를 하든 간에 그 핵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종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동대문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룰도 없어요. 저도 중국에 공사로 있을 때 한 2번 그 육자회담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명색이 그냥 뭐 대표로 넣어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좀 한심한 생각이 나요. 그거를 마치 외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논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놀림 당한다. 그러니까
뭐 십상이겠더라고요. 이미 그때 그 김계관이가 2008년 2006년, 마지막 육자회담 마지막 할 때가 2007년쯤 됐어요. 7년 말인가. 북한의 핵실험이 예. 2006년이니까 그때 한국 대표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척하니 선반에다 올려두고 영어의 쉘브입니다. 쉘브. 선반에다 올려두고 나머지 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육자회담이지. 예?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닌 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그때 만들어진 소위 핵 디바이스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 보고가 안 돼요. 그냥 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왜 냉각탑 폭파하는 거. 저는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주기식. 북한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게 되고, 왜냐하면 내부에다가는 그나마 그게 뭐 100만 불인지 200만 불인지 줬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뭔가 변명의 여지는 있었겠지만, 북한에서 그런 거를 CNN까지 동원해서 생중계로 할 때는 뭔가 반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풍계리 파괴할 때. 예, 아니 그 영변의 냉각탑 냉각 그게 먼저 폭파할 때. 뭐 두 개다 어쨌든. 예. 그때 풍계리는 나중이고. 그 100만 불을 줬다? 100만 불이 돈 줬어요. 우리가? 그거는. 미국이. CNN이 예, CNN이 직접 생중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북한의 내부에서는 그 꼭대기까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돈도 생기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서 재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서방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 한국의 이쪽에서 보자면은 그건 하나의 뉴스거리로 해서 크리스토퍼 힐하고 그 당시에 그 밑에 있던 썬킴하고 미국의 저 위에 상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하는 목적분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그거를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북한하고 얘기를 할 때 왜 그러면은 그 NPT 그 차원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지 그 얘기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얘기를 꺼내야 된다고. 그럼 북한하고 만약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만약에 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NPT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우리는 끌고 들어가야죠. 끌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걔는 탈퇴했습니다. 탈퇴했죠. 네. 그 탈퇴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NPT가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NPT 레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모르시겠어요? 뭐 어느 정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다음은 5%라도 그러면 저 ROK도 대한민국도 저러다가 탈퇴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메시지도 외교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약간씩 던져주는 거. 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다 동원해 가면서 뭐 또 그 북한 애들은 싫다 그러겠지만 그래 니들은 우리끼리 얘기한다. 예? 그렇게 처음부터 왜 못했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란하고 할 때는 분명히 P5 플러스 2 대 이란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2015년에 그 조인트 맞아요. 공동 행동 계획 합의할 때 그때는 전선이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NPT라는 그 레짐의 차원에서 봐주는 거지. 오케이. 지정학적으로 노골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그 딱 전선이 이루어지니까 육자회담은 그 전선도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 근데 왜 그거를 우리는 육자회담 모델을요. 네.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이 분단된 거는 미영 불소 네 나라가 했기 때문에 플러스 동수도 육자회담이 그걸 그대로 모방한 거죠. 여기에는 4강이 있으니까 진짜로 남북한 그렇게 진짜로 모방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식민지 근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럴 수도 식민지 있고. 근성 때문에. 제가 보기엔 독일 모델을 물론 그 저기 강대국 독일 통일할 때 강대국을 그냥 끌고 들어간 거죠. 식민지 독일 모델을 통일할 때 그때는 뭐냐면 4 플러스 2 그래서 육자회담이죠. 그 폴란드가 거기서 나도 좀 낄래 이러니까 안 껴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별도의 그 해가지고 오데른 니제강의 경계선을 다시 인정한다. 독일이 그걸 확약을 해주는 걸로 해서 폴란드 이제 시끄러운 거를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폴란드는 참여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점은 있지만 한국에서 소위 4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입에 달려 있잖아요, 사강이. 저는 그걸 일본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아니고 그러면 둘은 뺄 수 있어. 근데 왜 육자회담에 나 지금 어떤 근데 심리분석일 수도 있어. 중국은 참전한 나라예요. 의원군이 들어왔으니까. 의원군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NGO가 들어왔는데. NGO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니까. 그 NGO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참전한 거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NGO 의원군이 들어왔다도 정전협정 참여자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전협정 60조에 따라서 정치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참전국으로 갔어요. 중국은 들어옵니다. 예, 네. 제네바에서 들어갔어. 제네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복잡한 게 종전 선언이든 뭐 평화 협정이든 할 때 저는 그런 의문을 제 칼럼에서 한번 제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유엔이란 존재는 뭐냐 이거예요. 그건 UN. 연합국이지. 연합국 2차 대전 때 미영 연합군 시작 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유엔입니다. 유엔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에서 각 미국이든 한국은 비준 안 했어요. 비준 안 했죠. 유엔. 유엔 총회에서 비준 일종의 비준을 한 거죠. 유엔 총회에서 그렇게 이 정전 협정을 승인했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유엔이 한국전에서 손을 다 뗐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유엔군 사령관 모자도 쓰고 있잖아요. 제네바 협상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그냥 펜딩돼 있는 거죠. 정전이죠. 예? 유엔이라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종전 협상을 하고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유엔의 존재는 뭐냐 이거예요.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게? 이것도 설마 저 가면서 많이 국제법 학자자인데 저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승인 받아야죠. 받는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제네바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는 정치학자도 드물어요. 54년. 그 53년 네, 전쟁 네. 끝나고 54년도 네. 제네바에서 두 번인가 열리고 그 우리는 거기에 초청받아간 걸 한동안은 되게 감지덕지했잖아요. 우리도 갔었어요. 예, 원래 그게 휴전 협정을 하면은 그 우리가 그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번역을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정의 데피니션 있잖아요.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미스티스 암스트로 됐어. 트루스가 아니고 예. 암스트로 됐어. 트러스는 그냥 크리스마스 휴전하고 그럴 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시스파이어. 시스파이어는 트러스는 더 밑으로. 트러스는 가정 옆집하고 싸울 때 잠시 쉬는 것도 트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아미스티스는 평화 협정을 전제로 한 휴전이 아미스티스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든. 그러니까 휴전 협정은 아미스티스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화 협정을 시도한 거죠. 시도했는데 평화 협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평화 협정을 했다 하면은 그야말로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고 유엔하고 뭐 누구랑 누가 평화 협정하는 건지도 몰라 지금. 예? 그 다음에 종전 협정한다 그러면 어떤 때는 남북한이 국가 간의 관계고 어떤 때는 그냥 민족 단체예요.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정원이 하던 외교부가 하던 통일부가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해놓고 나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북한하고의 협상 행위는 이게 다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반국가 단체랑. 예.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우리가 반대 안 하고 동시 가입하자 그런 것도 유엔의 헌장에 그냥 거기에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위반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는 그 반란 단체 아니야. 우리 유엔 우리 헌법 전문가 조문에 따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일단 거죠. 정리를 해놓고 예. 그 다음에 북한하고 협상을 하든 하고 예. 그리고 이건 NPT 문제, NPT, NPT 플러스 문제도- 남북 예, 이렇게 예, 풀어간다는 예.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NPT의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고 말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NPT의 이익을 지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노무를 그러면 얻었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원래의 핵 보유국 60 몇 년도에 그 NPT 할 때의 원래의 핵 보유국의 자격으로 육자회담이 아니라 얘네들이 들어와야 되는 오케이. 거지. 무슨 말인지 예? 알겠어. 그래서 중국이랑 그런- 러시아를 NPT의 회원 그걸로 묶어둬야 되는 그런 거죠. 아이디어를 윤석열 정부에 한번 전달해 보신 적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 의문이라니까요. 저는 왜 안 하느냐? 예? 그래서 왜 윤석열 정부만 책임 우리 있는 게 외교부는 아니고 왜 그런 검토를 안 하죠? 이 육자회담은 누구 발상이었어요? 그거는 미국 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육자회담은 누구 발상이었어요? 아까 그건 전 미국이 잘 한 거지 미국이. 우리 쪽에서 한 건 아닌가?
그 처음에 2+2도 있었어요. 남북 플러스 미죠. 원래 사자회담 이런 게 그치. 그게 베이커라는 사람 있잖아요. 베이커. 그 부시 아버지 부시 시절에 국무장관. 국무장관 네. 부시가 포린 어페어스지에 한 3줄 정도 돼요. 전체를 쫙 이거 할 때 그게 1호론가 뭐 나왔는데 전 세계를 망라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에서는 뭐 집단 안보 얘기도 이제 할 만큼 그 전에는 뭐냐면 허브 앤드 스포크 관계라 그래서 네, 마차바퀴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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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관계를 하니까 뭐 소련이 얘기하는 집단 안보 체제 필요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 한반도 한국의 통일을 위한 그 사자회담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게 단초. 그거 한 줄 썼는데 그거 가지고 또 한 1년 동안 우리나라 학계가 뒤집어져서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랑 하나 던지면은 막 몰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육자회담도 그런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저러는 거를 이제 계속 둘 수는 없고 어떻게 풀어간다고 하면은 NPT 체제 내에서 다시 북한 핵을 다뤄보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하면서 한 가지 더 해야죠. 뭐냐면 우리 학계라든가 정치계에서 저는 한국의 핵 무장론은 계속 얘기하는 게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 그 될 수가 없는 얘기다 이런 건 그 다음 필요 문제고. 없고 네. 그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의견으로 학자들도 얘기를 해가면서 그게 섞어지면은 네. 거기서 어떤 시너지 효과로 그 NPT 체제로 북한하고 회담하자 그러면서 핵무장론을 얘기하는 건 우리 자체 모순은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 핵무장은 핵 얘기는 따로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투트랙으로. 따로 하고 NPT는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문제 거죠. 제기를 자꾸 해라.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저게 무슨 메시지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하나 던져가지고 보는 사람이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생각하게. 그게 상대방을 바쁘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뭐 그런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대사님 모시고 지금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편집 좀 해요. 그거. 아이고, 그래서 하여간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요 국제 정치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처럼 헛발질을 합니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현주 대사님과의 대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